안녕하세요. 푸르미르의 김보경. 안녕하세요. 푸르미르 주미경입니다. 여러분들 잘 지내셨나요? 두 번째 만남입니다. 첫 번째 방송 나가고 많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들을 만나기 위해서 많이 기다렸고요. 이 기다림의 시간이 저희들에게는 여러분들과 좀 더 가까이 친숙하게 다가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좋은 책으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봄비가 잠깐 지나간 사이 벚꽃들이 꽃망울을 팝콘처럼 다 터뜨렸어요. 연분홍 하늘하늘한 꽃잎들이 빈 나뭇가지가 안 보일 정도로 무성하게 피어있는 것을 보며 4월의 봄날에 여러분들을 뵐 수 있어 더없이 기분 좋아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모두에게 4월은 꽃과 새로 돋는 새싹 같은 계절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책은 수필가 장미숙님의 의자 이야기를 품다입니다. 표지가 참 4월을 많이 닮았지요. 4월은 연두와 초록의 계절인데 그 사이에 있는 계절인데 이 책 표지 때문에 고른 거는 아닌데 우연찮게 고르고 보니 책 표지가 4월과 참 많이 닮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 4월이라는 계절은 해마다 맞는 계절이지만 참 뭐라 그럴까요? 놀라울 정도로 신비롭고 경이롭고 살아있음에 대한 감사를 드리게 하는 달인 것 같기도 해요. 4월에 아픈 기억들도 있고 우리가 많이 울었던 기억들도 있고 그게 벌써 10여 년 전의 이야기가 되었지만 4월이 되면 여지없이 새로 돋아나는 나무들을 보면서 그 아이들을 떠올릴 수밖에 없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장미숙님의 의자 이야기를 품다라는 책은 겉표지는 이렇게 4월을 닮아서 초록이고 풋풋하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4월에 꼭 기억해야 될 이야기와 흡사한 아주 많은 아픔과 슬픔이 담아져 있는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4월답게 좀 더 풋풋하고 싱싱한 책을 전해드리고 싶었는데 그래도 4월 하면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일들이 있어서 제가 이 책을 선정해 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책을 따라와 주시면서 아마 많이 공감하시고 많이 고개를 끄덕여 주시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작가의 진솔하고 담백한 많은 이야기 중에 첫 번째는 의자라는 책 챕터를 선정을 했고요. 두 번째는 나는 오늘도 졌다를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잔잔하게 천천히 한번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의자 장미숙. 매장 앞 도로에 한 노인이 앉아있다. 노인의 등이 낯익다. 근처 마트 앞에서 자주 보던 노인이다. 오늘은 햇볕이 달라붙은 시멘트 바닥이 그의 휴식처인가 보다. 폐지가 가득 실린 손수레를 옆에 두고 노인은 미동이 없다. 노인의 존재에 아랑곳 없이 차들은 매연을 뿜으며 지나간다. 사람들의 표정은 무심하다. 노인 또한 매연이나 소음에 반응하지 않는다. 휴식이 필요해 보이지만 폐지를 줍는 그에겐 정해진 자리도 정해진 시간도 있을 턱이 없다. 앉는 곳이 그의 삶이고 다리를 뻗는 곳이 그의 쉼터다. 도로 건너편에도 두 사람이 쭈그려 앉아 있다. 그곳은 건설자재 회사고 앉아있는 사람은 회사 인부들이다. 두세 명이 매일 그렇게 앉아 담배를 물고 있거나 일회용 종이컵을 들고 있다. 쉴 곳이 따로 없는 그들에게는 작업장이 쉼터로 보인다. 간이 의자 하나 없이
천막과 트럭이 있는 그곳에서 인부들은 피로를 푼다. 같은 자세를 고수하는 걸 보면 환경은 불편함마저 무디게 만드는가 보다. 바로 옆에 사무실이 있지만 그들이 출입하는 것 같지는 않다. 한여름에도 그들은 천막 밑에 옹색하게 앉아 있다. 시원한 사무실에서 의자에 앉아 일하는 사람들과의 괴리감만큼이나 그들에게 의자는 넘을 수 없는 벽 같은 것일까? 고개를 들어 유리창 너머를 바라보면 그들과 눈이 마주치는 자리거리에 나는 서 있다. 내가 가끔 그들을 바라보듯 간간히 그들의 시선이 느껴진다. 이쪽을 향해 빤한 시선을 두고 있을 때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알 수 없다. 빵집 직원과 건설자재 회사 인부가 가진 공통점이라면 누군가에게 고용된 사람이고 몸으로 하는 일에 익숙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보다 더 큰 공통점이 있다. 서 있는 자도 쪼그려 앉은 자도 의자를 갖지 못했다는 것이다. 인부들도 폐지를 줍는 할아버지도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일하는 나도 모두 의자가 없다. 사회라는 큰 관계망 속에서 자신의 의자를 갖지 못한다는 건 열악한 환경에 놓일 가능성이 크다는 걸 의미한다. 또한 의자가 없다는 건 부리는 자가 아닌 부림을 받는 자일 가능성도 내포하고 있다. 의자는 노동의 강도를 개발화시키고 심리적 열등감을 조성하기도 한다. 의자가 가진 힘을 몰랐을 때 의자란 언제든지 앉고 싶을 때 앉을 수 있는 물건으로 생각했다. 하지만 의자는 그런 게 아니었다. 맨 처음 의자는 내게 열등감으로 다가왔다. 20몇 살 때 간절히 의자가 갖고 싶은 적이 있었다. 가정환경 때문에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나는 17살에 공장에 들어갔다. 의류 포장지를 제조하는 공장은 대기업 하청이었다. 공장 환경은 열악했다. 온종일 돌아가는 기계 소리에 귀가 먹먹해지고 손은 기름때로 새카매졌다. 벤젠을 다루다 보니 손끝이 갈라지기도 했다. 가장 힘든 건 추위와 더위를 견디는 일이었다. 순수와 두려움만이 나를 지배했을 때 도시는 내게 거대한 세상이었다. 촌아이에게 일을 준 것만으로도 감지덕지했다. 그런데 사회구조의 속성을 알아가면서 욕망과 노력이 때로 힘을 발휘한다는 걸 깨우치게 되었다. 큰 작업장 안에는 작은 사무실이 하나 있었다. 그곳은 현장 사무를 보는 곳이었고 내게는 별천지 같았다. 나는 사무실 직원이 되고 싶은 열망을 가슴에 품기 시작했다. 사무실에는 여직원이 한 명 있었다. 그녀는 폭신한 의자에 앉아 벤젠 대신 펜을 들었다. 작업장의 소음에 시달리지 않아도 먼지를 마시지 않아도 손이 거칠어지지 않아도 되었다. 추위와 더위로부터 온전히 보호받았다. 그녀는 현장 직원들 위에 군림했고 커피라는 귀한 음료를 마시기도 했다. 나는 그 자리를 동경했다. 딱딱한 나무 의자에 앉아 기계에서 나오는 냉정하리 마치 차가운 비닐을 간추리며 사무실을 힐끔거렸다. 몇 년이 지난 뒤 기회가 왔다. 누군가의 입에서 사무실 여직원이 그만둘 것이며 현장에서 직원을 뽑는다는 말이 나왔다. 틈틈이 책을 읽고 작업 집계를 하던 내가 적임자라는 소문이 돌았다. 나는 폭신한 사무실 의자에 앉은 나를 상상하며 더 열심히 회사 일에 매달렸다. 하지만 나는 배제되었다. 다른 사람이 사무실로 올라갔다. 그녀는 현장 여직원 중
유일하게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이었다. 침이 마르도록 날 칭찬하던 관리자들도 글씨를 잘 쓴다고 추켜세우던 사람들도 등을 돌렸다. 중졸 학력은 의자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냉정하게 가르쳐 주었다. 그 후 나는 스스로를 하향시켰다. 구인 광고를 볼 때도 의자는 애써 피했다.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곳이 아니라고 지레 겁먹었다. 차단당하기 싫어 미리 포기해버리는 것으로 얇은 자존심을 지키고자 했다. 결혼 후 5년 정도 의자에 앉아본 적이 있다. 마을 문구에 도서대여 봉사활동을 지원했을 때 아무도 내게 학력을 묻지 않았다. 지원자들의 수준을 의심하는 것 같지 않았다. 나는 봉사 내내 고졸 행세를 했다. 돈을 받고 일하는 게 아니어서 양심의 가책은 덜했다.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의자의 무게에 짓눌렸고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고 결심하기에 이르렀다. 먼 길을 돌아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었다. 딱딱한 나무 의자지만 학교에서만큼은 세상에서 가장 당당한 자세로 앉을 수 있었다. 그동안 누리지 못했던 의자에 대한 서름을 털어냈다. 그것도 잠시. 다시 나는 의자에서 밀려났다. 학생의 신분이 아닌 직업인이 되었을 때 나이는 걸림돌이었다. 중년의 아줌마들이 선택할 수 있는 직업은 흔치 않았다. 내가 빵집에서 일하게 된 이유였다. 온종일 서서 두 다리로 삶을 지탱한 지 7년이 되어간다. 해가 바뀔 때마다 몸이 조금씩 기우는 걸 느낀다. 한평 남짓한 나의 작업 공간에 의자는 없다. 앉아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다 앉을 시간도 없어서다. 내 의자가 없을 뿐 매장에는 의자가 많다. 손님들이 편히 차를 마시며 쉬어갈 수 있도록 은은한 조명 아래서 의자는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다. 의자가 비어 있어도 내가 앉을 수 없는 곳. 직원인 나는 의자의 주인이 아니다. 물리적으로 10발자국 거리에 있는 의자가 심리적으로는 한없이 멀다. 건설자재 회사 인부들이 굳이 쪼그려 앉는 것도 심리적인 거리 때문이 아닐까 싶다. 가끔 본분을 잊고 의자의 유혹에 흔들릴 때가 있다. 몸이 아프거나 밥벌이가 유난히 힘든 날이다. 그럴 때면 어딘가에 있을 내 의자를 생각한다. 주인을 만나지 못해 공허함으로 가득 차 있을 의자. 학력도 나이도 다 떨치고 오로지 나를 위해 존재하는 그 의자를 생각하며 무너진 다리를 고추 세운다. 창밖을 보이니 노인이 없다. 건너편 인부들도 보이지 않는다. 그들의 휴식처가 되었던 자리에 나무 그림자반이 꾸벅꾸벅 피곤한 오후를 갈무리하고 있다. 여러분들 어떠셨나요?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만의 의자가 있으신가요? 아니면 의자가 있어도 이 작가의 글처럼 내가 앉을 수 없는 나의 의자가 저 멀리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기다리고 있는 건 아닌가요? 우리가 무심히 앉았던 그 많은 의자들을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직장에서 앉아있는 그 의자가 얼마나 소중하고 더없이 고마운 의자였는지를 새삼 이 글을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그 의자에 대해서 사뭇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주미경님의 목소리로 두 번째 이야기 나는 오늘도 졌다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이야기 같기도 하고요. 누군가의 이야기이기도 한 이 진솔한 이야기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나는 오늘도 졌다. 땀이 들어갔는지 눈이 따끔거린다. 팔다리는 끊어질 듯 아프다. 오늘도 나는 나를 이기려고 한계에서 조금 더 버틴다. 속된 말로 깡다구라고 해야 할까? 가끔 나는 이 단어의 힘을 빌리고 싶어진다. 포기의 유혹에 흔들릴 때 깡다구라는 말을 생각하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다. 잘난 게 없다 보니 지는 것에 익숙하다. 그래서일까? 나라도 이겨보고 싶은 마음에 오기가 발동한다.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게 나 아닌가? 나를 이기는 방법의 하나는 운동이다. 뛰다가 지쳐서 쓰러질 것 같을 때도 조금만 더 버텨보자고 주문을 건다. 특히 상대방이 날린 한 방에 완패를 당한 날은 더욱 걸쌈스레 운동에 매달린다. 풀죽은 나를 나마저 팽개쳐버리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지 못하는 버림치가 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나를 일어서게 한다. 집에서나 직장에서나 나는 힘이 없다. 모두 나보다 힘이 세다. 아니, 목소리가 크다. 나는 큰 목소리에 약하다. 목소리 큰 사람을 만나면 쑥그레진다. 나 같은 사람 때문에 목소리 크면 이긴다라는 말이 생겼을지도 모른다. 목소리 큰 사람하고는 싸움은커녕 대화조차 하기 싫다. 더구나 무조건 몰아붙이는 사람 앞에 서면 고개를 돌리고 싶다. 남편과 싸움에서 나는 항상 진다. 목소리가 큰 남편은 불리해지면 소리부터 높인다. 내가 싫어하는 걸 잘 알기에 단숨에 내 길을 꺾기 위해서다. 그래서 나는 늘 진다. 그렇게 진 날이면 나는 활자 속으로 스며든다. 진짜 싸움의 시작이다. 글과의 한판 대결이 이어진다. 쓰느냐 못 쓰느냐, 써내느냐 못 써내느냐의 줄다리기에서 나의 오기가 발동한다. 누군가에게 진 날은 글과 싸우는 게 더 치열해진다. 내가 도망갈 비상구가 그리기에 그만큼 절실하다. 패배자인 날 받아주는 활자. 글 속에 숨어 나는 비로소 참았던 숨을 내쉰다. 어디 집뿐인가? 직장에서도 매번 진다. 내 업무는 감정노동과 육체노동이 반반이다. 감정노동은 끊임없는 인내가 필요하다. 마음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견디기 어려운 일들이 수도 없이 벌어진다. 아침에 출근 준비를 할 때 나는 내 감정에도 옷을 입힌다. 상냥한 미소, 부드러운 말씨, 정중한 태도로 무장한다. 그렇지 않으면 무능하고 불친절한 직원으로 낙인 찍힌다.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하는 손님 앞에서도 나는 고개를 숙인다. 자신의 화를 감정 노동자에게 풀고 가는 손님들에게도 상냥한 미소를 지어야 하는 일에 익숙해지면서 나는 지는 게 내가 사는 기름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치이고 받쳐 만신창이가 된 날이면 나는 푸른색이 그리워진다. 푸른색은 내 마음의 바탕화면이고 안전모드다. 마음의 바탕화면을 클릭하면 내가 저장해둔 푸른 화면이 펼쳐진다. 사람에게서 다친 상처는 사람으로 치유하기 어렵다. 그럴 때 푸른 화면으로 들어간다. 푸른색을 유난히 좋아하는 이유다. 푸른색은 사람을 이용하지도 꾀를 부리지도 화를 내지도 않는다. 누구에게나 똑같은 인식과 평화를 주고
생명력을 북돋워 준다. 가끔은 그것들의 숨소리를 듣기 위해 공원을 찾는다. 꽃들과 눈을 맞추고 나무와 대화를 하고 바람 소리에 마음을 맡기다 보면 어느새 미움은 사라지고 풀쳐 생각할 여유가 생긴다. 살다 보면 아예 처음부터 지고 들어가야 할 싸움도 있다. 세상에 자식만큼 강한 상대가 또 있을까? 자식과 싸움은 승부가 정해져 있다. 하지만 매번 지면서도 싸움을 포기하지 않는다. 자식에겐 적대감보다 조건 없는 사랑이 우선해서다. 사랑은 눈과 귀를 먹게 한다. 사랑은 때로 집착이 되어 숨막히는 상황을 낳기도 한다. 그런 진실을 알기에는 오랜 세월이 걸리고 그 이치를 터득했을 때야 비로소 믿음이 생긴다. 자식에게 지는 건 상처도 깊지만 치유도 빠르다. 자식은 병도 되고 약도 되기에 그렇다. 세월도 상처를 치료하는 좋은 약이다. 자식에게 지고 나면 효에 대한 깨달음을 덤으로 얻는다. 저주어야 오히려 편한 싸움도 있다. 부모나 형제에겐 이기는 것보다 지는 것이 구순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세월처럼 피해갈 수 없는 사람들과 부딪힘은 다양하고 복잡하다. 나란 존재를 내세우면 모난 돌이 되기도 하고 없는 것처럼 살다 보면 그림자가 되기도 한다. 얼굴 붉히며 감정의 칼날을 내세우는데 서툰 나는 오늘도 지는 걸 택했다. 가만 생각해 보면 오늘뿐만 아니다. 어제도 졌고 그제도 졌다. 어쩌면 내일도 질지 모른다. 그래도 도망갈 곳이 있으니 얼마나 다행인가. 글 속에 숨어들고 운동으로 풀고 자연으로 채워가며 상처받은 마음을 치료한다. 그림자처럼 살지만 그림자 속의 나를 다시 끄집어 되새김질하듯 다독거리는 일, 그게 내 삶이다. 오늘도 눈빛 사나운 사람들에게 패배한 나는 가만히 활자 속에 웅크리고 앉았다. 어느덧 친숙해진 글자들이 다가와 훌부들해진 나를 다독거린다. 세상에 이보다 더 따뜻한 위로는 없다. 저도 하루하루 살면서 지는 삶이 더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어제 같은 경우는 남편과 불미스러운 일로 가끔 다투는 일도 있지만 그래도 아침이 되면 제가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생각하고 다시 해하고 웃습니다. 여러분들도 직장이나 가정이나 그리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 살아가면서 지는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꾸만 이기려고 하면은 그게 고집스러움이 돼서 더 사람을 악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항상 고집스러움을 버리고 그리고 나를 낮추고 나를 사랑하며 이 책과 같이 이 책에 오늘 나는 오늘도 졌다는 이 글 챕터와 같이 저희들도 하루하루 지면서도 행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따뜻한 시 한 편 전해드리겠습니다. 여연 시인의 늦봄 세 가지 끝에 5장 하얀 꽃잎이라는 아주 봄을 닮은 예쁜 시집입니다. 표지 색깔도 너무 봄빛이어서 예쁘고요. 그 안에 시가 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있는지 여러분들 주미경님의 목소리로 듣겠습니다. 안경. 표지판이 흐릿하여 잘 읽히지 않을 때 길 도우미를 켜고도 길 잃은 적이 있다. 세월이 앞에서 오는지 뒤에서 오는지 몰라도 시력이 뒤로 가는 것은 확실한데 아무리 눈을 비벼도 희뿌연 세상. 읽히지 않는 문장을
책장에 꽂아두고 읽을 수 없는 세상에 안경을 들이댄다. 사는 데에 표지판이 있을까만 안경을 쓴 만큼 선명해졌으면. 화난 듯 찬바람 일으키며 방금 내 곁을 스치고 간 사람 누구인가? 겹치던 글자 사이 돋보기 하나로 해결하는데 우린 무슨 사이였을까? 경계가 모호한 너와 나, 도수 맞는 안경 하나 있었으면. 늦봄 세 가지 끝에 5장 하얀 꽃잎. 왠지 그 꽃 편지지에다 쓰고 싶은 시 제목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푸르미르 2번째 시간 여러분들 어떠셨는지요? 조금 더 여러분들에게 편안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왠지 4월은 뭔지 모르게 이렇게 막 그 파릇파릇 돋아나는 연두처럼 자꾸 이렇게 약간씩 설레고 들뜨고 그런 느낌이 드는 4월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도 이 4월 잘 보내시고 또 5월에 저희들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저 김보경이었고 주미경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